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 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 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동서의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نفتکش ایرانی یگانهای معترض دشمن اعلام کردند در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د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3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3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휴전 국면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고 이란군도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경고하는 수준으로 대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조금 전 폭음과 함께 다시 방공망이 가동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특파원. 네, 제가 있는 곳은 오만의 무스카트입니다. 네, 먼저 아랍에미리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폭음과 함께 방공망이 가동됐다고요?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1시간쯤 전부터 폭음이 이어졌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드론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날아와서 요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은 앞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을 빚은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UAE는 지난 5일에도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고 또 푸자이라항의 석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이란은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빚어진 건데 양측 모두 휴전이 깨졌다는 반응은 아닌 거죠? 네, 미국과 이란은 상대방을 타격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격을 가볍게 툭 친 것 정도로 표현하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고요. 이란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과 다른 선박을 공격했고 민간인 거주 지역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적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의 미군 군함을 공격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휴전을 위반했다면서 이란은 어떤 공격도 주저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종전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대를 압박하는 충돌을 벌였지만 휴전이 깨졌다고 선언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이란 국영TV가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는 칼럼을 게재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국영 매체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란 국영 프레스 TV 칼럼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또 다른 국영 매체인 IRNA 통신도 한국 선박이 피격된 것으로 보도한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국영 IRNA는 현지 시간 7일 저녁 6시에 쓴 실패한 해방작전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했던 한국과 프랑스 소속 선박 최소 2척이 해당 작전이 진행된 48시간 동안 피격돼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한국 선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불이 난 HMM 나무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소속 선박은 현지 시간 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피격돼서 승무원 여러 명이 다친 세계 3위 해운사 CMA CGM의 샌 안토니오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모든 해석이나 분석은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소유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이 피격은 월요일에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서 갑판에 불이 났다고 중국 경제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해당 선박이 마셜 제도에 등록된 JV 이노베이션호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이 선박이 갑판 화재를 주변 선박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와 승무원 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해 곧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네, 무엇보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내부 결함인지가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날 전망인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나무호가 일단 무사히 두바이에 도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HMM 소속 나무호는 오늘 오전 8시 24분쯤 두바이항 조선소에 접안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8시쯤 사고가 난 뒤 사흘여 만에 구조된 셈입니다. 나무호는 폭발과 함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고 직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고 바다 위에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이후 선사인 HMM이 현지 업체와 계약해 예인선을 보내 돌아오는 데까지도 이틀 가까이 걸렸습니다. 일단 나무호에 승선하고 있던 24명의 선원들은 두바이항에 내리지 않고 나무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질 사고 조사를 위해 선원들이 선내를 안내해야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무호 승선원 24명은 모두 하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나무호가 수리되는 대로 다시 승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무호가 도착했으니 이제 곧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 정부 조사단은 두바이에서 조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곧 조사단이 선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진압에 사용된 이산화탄소가 기관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만큼 일단 환기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이어서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과 기관실 내부 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선박 확인과 선원 면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란에 공격이 있었는지 또는 부유 기뢰에 의한 충격이 있었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선체가 기울 정도의 충격이나 선체에 파공이 나지 않은 만큼 내부 결함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폭발 원인에 따라서 조사 기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HMM의 해상 노조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쉽게 예단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뭐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폭발을 일으키기에는 사실 가능성이라든지 그 흔치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해수부는 역시 조사 기간이나 결과 발표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지난달 13일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이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몰타 선적 유조선 5대4호로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100만 배럴을 싣고 해상 계류 시설에 정박해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서산 대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이 도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해상 계류시설 인근까지 연결되는 긴 다리가 보이실 텐데요. 그 다리 사이로 어두운 색깔의 유조선 한 척이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대형 유조선 5대4호입니다. 5대4호는 오늘 오후 2시쯤 예인선들의 안내를 받아 송유관과 연결되는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했습니다. 육안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 취재진이 바닷가 방파제를 따라 걸어가서 유조선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크기가 큰 유조선이다 보니 부둣가에 정박하지는 못하고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한 상태입니다. 5대4호에는 원유 100만 배럴이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하루 원유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HD 현대오일뱅크 측은 5대4호가 내일 오후 3시까지 해상 계류시설에 머무르며 송유관을 통해 원유 100만 배럴을 모두 하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5대4호는 어떻게 빠져나온 건가요? 네, 5대4호는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조용히 항해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당시에는 이란의 봉쇄선이 있었는데 이 봉쇄선을 뚫고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대4호는 해협 통과 후에 4일 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근처에서 다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8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발표한 후에 해협을 빠져나온 건데요. 당시에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박의 이동 경로를 감추기 위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나라 사이의 종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또다시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급 차질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호르무즈 봉쇄를 뚫은 건 오늘 입항한 5대4호만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선박 위치 식별 장치를 끈 채 몰래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 등 각국으로 원유 수출을 강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내용을 보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공사 에드녹은 지난달 유조선 4척을 투입해 어퍼자쿰과 다스 원유 등 총 600만 배럴을 해협 밖으로 운송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 식별 장치인 AIS를 끄고 이른바 스텔스 운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봉쇄 뒤 4번째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유조선인 V글로리호는 어제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군이 중단했던 상선 호위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사태의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작전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로 작전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추가 통화로 작전 장애물을 없앤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 retains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급진화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전력의 70%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probably 18, 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여기에다 공해상에서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북한식 선박간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끈질긴 생명력이 확인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간 8일 정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합니다. 백악관은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계획을 담은 일정표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 예정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휴전 합의로부터 한 달째 이뤄지는 만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고 별도 법안 처리 없이 산회하면서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려고 했던 헌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모두에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했는데 이후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재상정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결국 불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어제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됐던 개헌안이 오늘 재상정될 예정이었는데요. 오후 2시쯤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모두 상당수 의원이 참여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상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2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특히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던 점을 거론하면서 헌법 개정안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안은 계엄의 국회 통제권 강화와 5.18 민주화 정신, 균형 발전 등을 헌법에 담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달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를 추진해 왔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은 공감해도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송원석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쟁점 법안까지 넓혀서 대응할 방침이었습니다. 결국 우 의장의 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부결된 개헌안을 같은 회기에 재상정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며 우 의장이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연 게 문제였다고 직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는 죽어도 열지 않고 국회의장이 원하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본회의는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이것이 국회의 모습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하면서 민생 법안만큼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개헌은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쟁점 있는 건 다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오전에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개 행보로 분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 모두 고령층 표심 잡기에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부터 서울 송파를 찾아 어르신에 대한 우유 배달 봉사활동과 대한노인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송파 현장 최고위원 회의도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략 공관위 회의를 열고 충남 공주부여 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검찰개혁법안에 초석을 다졌고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핀 경험도 두루 갖췄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고령층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에 서울 목동에서 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의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고요. 그에 앞서 맘 편한 특위를 통해 돌봄 분야와 난임 시술 지원 공약도 함께 공개해 여성층 표심 잡기도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도 잇따랐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원호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의 잇단 설화를 언급하면서 더불어 5만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산 민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선 당 차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과 이란이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란군은 미군이 이란 선박과 게슘섬 민간인을 공격했다며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에 맞서 단행한 미군의 보복 공격은 단지 가볍게 툭 친 거라며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미치광이들이 이끄는 이란이 신속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에 예고된 백악관 연설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ایران‌های معترض دشمن اعلام کردند در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د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상일 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첫 교전, 호르무즈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실장님, 서로 너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스터 러브텟, 툭 친 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뭐 4월 7일 날 휴전이 됐으니까 이제 한 달 만에 첫 교전이 일어난 거죠. 서로가 이제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방어 차원에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측의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군함 세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이란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드론과 미사일에 다 격추를 시키고 그에 이제 더해가지고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미사일하고 드론 기지가 있는 게 캐슘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수함하고 그리고 함정의 모함 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반다르 아바스라고 하는 항구거든요. 그쪽을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볼 거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 한 번만 서로 공방이 있고 난 뒤에 지금까지 없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상 휴전 속에 일탈 현상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좀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확전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라브텟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백악관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또 무슨 말을 할까요? 일단은 항상 해오던 거를 또 하겠죠.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한 것,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거를 입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은 오래가지 않는다. 확대를 통해서 우리 젊은 병사들의 피해나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란에 대한 압박, 그동안 해왔듯이 이란은 반드시 협상에 임해야 된다. 예. 반드시 뭐 핵을 포기해야 된다든가 뭐 지금까지의 협상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어떤 축으로 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저스터 러브탭, 난 툭 친 것일 뿐이고 휴전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틀 만에 중단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나라의 선박을 구출해주겠다라는 이 작전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급한 거는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방중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뭔가 이 중동에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매듭 짓고 싶은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편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휴전 중에 일어난 이 교전도 결국은 종전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종전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양보받기 위해서 어떤 최종적인 압박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뭐 무슨 얘기를 할 줄은 아직도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이란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또 깜짝 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로드맵을 발표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예, 방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유가 상승이라든지 미국 내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상승이 결국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결국은 중간선거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음은 굉장히 종잡을 수 없고 굉장히 급하다. 이런 게 좀 읽혀집니다. 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이란이 미국의 이런 해상 봉쇄를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정보 당국이 얘기하는 거하고 CIA가 이제 보고한 거하고 좀 차이는 있긴 해요. 어찌됐든 미 정보 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이 이란의 이제 이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 70%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CIA는 이것저것 다 이제 고려를 해보니까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고 이란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앞으로도 서너 달은 더 이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군사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대로 뭐 또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하르그선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류 저장고에서 더 저장할 수 없는 정도로 돼 있고, 게다가 이제 폐유조선까지 지금 동원해서 거기도 했는데 거기까지 안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정 자체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런 논의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란의 인플레이션, 이란의 환율, 이란의 실업률 이런 것들이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도 이런 그 화상으로 보긴 했지만 이란이 이렇게 먼 바다에서 환적을 통해 가지고 돈을 확보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미국이 이렇게 역봉쇄 작전을 사실상 호르무즈 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이란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버틸 수 있는 것이 뭐 버틸려고 하면은 뭘 못 버티겠습니까만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이란이 3, 4개월은 더 버틸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은둔의 지도자 모스타바와 면담했다고 처음으로 밝혀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들어보시죠. ما خدمت رهبر عزیزم رسیدیم. نزدیک 2 ساعت و نیم هم خدمتشون گفتگو داشتیم. اولا باید خدمت شما بگم نگاه ایشون، نوع برخورد ایشون واقعا یه انسانی بود صمیمی و متواضعانه. از یه رهبر آدم یه چنین برخوردی به آدم بکنه، ایشون یه چنین حالتی داشت واقعا.
네, 실권은 강경파 혁명수비대에 있고 이 협상파인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힘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나 모스타바 만나고 왔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은 보면은 모스타바가 살았는지 죽은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 지금 언둔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모스타바가 이 사람 혁명수비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혁명수비대는 모스타바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될 소지는 없었어요. 사실상 페제스키안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권력 서열 2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허수아비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2시간 반 동안 면담하고 나왔으니까 나 이제 살아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14개의 그러니까 종전을 향한 어떤 프레임워크 그거를 이제 이란한테 넘겼고 이란이 이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페제스키안이 이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페제스키안이 이 모스타바가 한 거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점을 줄여내서 답변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스타바가 4월 30날 메시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메시지 핵심 내용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이 핵 포기하면 안 된다. 핵과 미사일 기술 포기하면 안 된다고. 2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미국이 제안한 14개 항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만큼 조율해 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파키스탄에 넘겨주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나 살아있고 내가 이제 직접 우리 지도자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잘 대해주고 2시간 반 동안 얘기했고 이제 이런 걸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도 뭐 2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 힘들 텐데 모스타바가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고 인간적이고 진솔하면서도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만약 구체적인 발언이 나와서 이 부분 분석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던 HMM 소속 나무호, 오늘 두바이항 수리 저선소로 예인이 됐는데요. 피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바이항 조선소에 접안된 건 오늘 오전 8시 24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8시쯤 사고가 난 뒤 사흘여 만에 예인선에 이끌려서 구조된 셈입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피격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한국 선박 나무호를 표적으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새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요. 이란군이 개입한 게 아니라던 주한 이란 대사관의 하루 전 입장과는 180도 다른 거죠. 이란 대사관은 어제 추가 입장문을 내서 프레스TV 기사는 외부에서 작성한 논평이라며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격에 힘을 싣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실패한 해방작전이라는 기사에서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했던 한국과 프랑스 소속 선박 최소 2척이 피격돼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선박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나무호를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란 매체에서는 이란이 한국 선박을 타격했다는 거고 이란 정부에서는 이란이 공격 안 했다, 믿어달라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상황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선전전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선전전은 대부분 관영 매체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전쟁 속에서도 외교라는 걸 해야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구조를 바꿔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 당국에서는 또 그거에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달래는 메시지를 내고 국영TV는 또 이것에 대한 우리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괜찮다. 함께하자. 뭉치자. 이런 선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 다른 면으로 본다면 이란의 권력 구조가 좀 복잡해서 이해관계들 내지는 표방하는 바들, 강경파, 그다음에 협상파 이런 데를
대가 좀 나뉘어 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선박이 이란에 피격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신중해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피격인지 아닌지 여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 공격에 의한 어떤 피격인지 아니면 내부 폭발에 의한 어떤 그 흔적인지는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피격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 피격이 됐느냐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아마 지금 정부는 부담이 있겠죠.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작전에 참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은 결국 이게 만약에 외부에 의해서 피격이 된 것이라면 이것을 강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단 말이죠. 이 정도 선언은 나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교전 중에 있는 군함이 피격이 된 것도 아니고 상선이란 말이에요. 민간 선박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한 메시지가 나가줘야 그래도 대한민국으로서의 그 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언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7월 4일 날인데요. 7월 4일 날이 이제 미국으로 보면 프로젝트 저걸 뭡니까?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제 실시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적 안 가리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배는 다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프랑스 배는 직접 맞아가지고 피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탔던 필리핀 선원들이 좀 부상을 많이 입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요 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피격을 입은 거고요. 한국 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피격인지 아닌지 그 구분해봐야 되겠지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파공은 안 났고 또 침수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쿵 소리가 났다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외부의 충격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중 드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명이 가 있으니까 그들이 아마 조사하면 조사 결과는 곧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5월 4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수행에 맞춰서 이란에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어뢰가 폭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김현수 실장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두 분과 전국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 배우자까지 등판시켜서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정원호 화이팅!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배우자 문혜정 씨, 이미 지난달부터 각종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선거 개소식에 가족을 소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지나가고 나면 나경원 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검증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분 좀 나오세요. 진짜 많이 닮으셨네요. 이라고 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요. 하얀 옷을 맞춰 입은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와 배우자 진흥정 씨. 어제 처음 동반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신발끈 매주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 안사람이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 저 처음으로 어르신들께 인사 올리러 같이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아내 진흥정 변호사와 함께 공식 석상에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네, 이게 공식 석상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네. 부인이 전입 신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를 하면은요, 여기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우리 애들도 여기 학교 다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족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거를 진정성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리고 어떤 같이 생활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검사의 이미지가 또 강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완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선거에 동원되는 것은 과도하지 않고 사적 권력 논란만 없다면 이미지를 상당히 상승시켜주는 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뭐 평택에서는 조국 후보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요. 이렇게 배우자가 선거운동에 동원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제가 많이 해봤죠. 엄청 도움이 되죠. 잘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예. 진짜 그 선거 때는, 선거운동할 때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거든요. 예.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 후보가 직접 못 가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아내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어르신들한테 또 잘해야 되고 사람들 대하는데 친근하게 친절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선거운동 때는 같이 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또 자녀들이 또 합세하지 않습니까? 예, 미성년자는 안 되지만 어떤 때는 우리도 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할 정도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또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 후보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뭐 총동원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추경호 후보의 배우자 모습인데요. 정말 나경원 의원과 닮았더라고요. 스타일이 많이 닮으셨네요.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 분위기도 훈훈해지고, 그리고 역시 이렇게 저 안정적인 후보구나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자가 어떤 보조적인 것 그리고 이렇게 함께 보완하는 이런 이미지를 넘어서서 너무 앞으로 나가는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하면 또 사람들은 뭐 본인이 후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게 아바타 성격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은 전부 다 뭐 공식 권력은 없지만 거의 아바타에 준하는 성격으로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하얀색 옷을 부인과 맞춰 입었어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후에 무소속으로 뛰다 보니까 그런 건데,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한동훈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병수 의원님은 너무 잘 알죠. 그분이 사무총장 할 때 제가 또 잠깐 사무부총장도 했었고, 그분은 뭐 5선 그 국회의원 경력에 해운대 구청장 또 부산 시장을 했던 분이고, 당에서도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소장 두루두루 모든 그 당직을 거쳤던 분인데, 제가 느낀 서병수 의원님, 서병수 선배님은 정말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본인이 해야 될 얘기를 반드시 하시는 아주 논리정연하시고 뭐 그런 분이세요. 좀 강직한 분이고 어떤 특정 계파에 아주 진하게 그런 어떤 정치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동훈 무소속 후보로서는 그래도 그런 정도의 경력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30년 동안, 물론 당의 이름은 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보수 정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선배를 모심으로 해가지고 부산 선거, 특히 북갑 선거에서, 특히 북갑이라고 하는 그 지역구 바로 직전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신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재보궐선거에서 효과가 좀 있겠다. 그래서 아마 어렵게 모신 것 같은데, 당적을 탈당하면서까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좋지 않을 이런 소문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차단하면서 전격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탈당까지 해서 나를 도와주겠다 하면 후보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그렇죠. 같을 텐데, 대구로 가보면요. 네.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여 명이 집단 탈당을 해서 김부겸 후보를 돕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죠. 예. 다른 경우인데 모두 다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식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식이 너무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가치가 무너져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라는 뜻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킨다는 거는 그동안에 좋았던 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좋았던 것의 가장 큰 거는 헌정 질서,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어떤 법치, 그런 안정성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두 무너뜨린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오히려 그 세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모습을 보수로서는 이게 우리가 지킬 게 아닌데, 우리가 지킬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번에 사랑의 매를 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민주당과 뭐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모레 일요일 정치권 시선이 부산 북갑에 쏠릴 것 같습니다. 3파전을 치르는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가 모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는데요. 단일화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야권의 두 후보는 공교롭게 시간까지 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네, 단일화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 공교롭게 같은 시간 오후 2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엽니다. 불과 도보로 10분 거리여서 맞불 개소식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민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낮에는 박민식을, 밤에는 한동훈을 돕는다는 주박 야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죠. 장동혁 지도부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또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서병수 전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이 총 출동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한동훈 후보는 참석하겠다는 친한계 의원들에게 마음만 받겠다며 개소식 참석을 만류했습니다. 악수 손털기와 오빠 발언으로 정치 신고식을 강하게 치른 뒤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두 야권 후보의 맞불 개소식이 열린 지 1시간 뒤에 개소식을 연다고 합니다. 네, 낮에는 박민식, 밤에는 한동훈을 돕는다. 주박 야한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사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일요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개소식에 참석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기본 입장은 철저하게 부산 북갑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도 저기 몇십 미터 밖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주민 있으니까 저보고 형 잠깐만 그러면서 가가지고 인사하고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지역 주민들에 다가가는 게 아마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은 굉장히 좀 대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당의 공식적인 후보인 박민식 후보는 일종의 어떤 쇠과시를 많이 하겠죠. 예. 장동혁 대표, 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다선 의원들이 이제 대거 참석을 하면은 나는 당의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며 이제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저는 지역 주민과 함께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보수 재건의 동남풍을 북갑 주민들하고 일으킵니다. 네. 라는 식의 어떤 그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한지아 의원이나 유영원 의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뭐 장동혁 지도부 나 징계할 테면 해봐라. 나는 한동훈 전 대표 개소식에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오지 마세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멋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개소식이 있는 시간을 특정해가지고 개소식을 설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압살 숙청 개소식인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영리한 맞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압살하고 숙청하겠다고 오는 새몰이를 보여주겠다. 너는 여기서 내가 압살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새몰이 대결로 가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우호 세력을 아껴주는 리더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영리한 대응을 한 것 같다. 반면에 장동혁 지도부와 박민식 후보는 상당히 김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 좀 sa실은 이 모습 자체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누구를 누르겠다는 건 좀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간파되고 그게 이제 헛스윙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잘한 판단 같습니다. 예, 장동혁 지도의 유치한 새몰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잘 대응했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 민주당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이 빠지든 말든 두 후보가 싸우면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결국 박민식, 한동훈, 박민식의 여러 가지 어떤 대결 양상으로 계속 가고 하정우 후보가 여러 가지 언론 뉴스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불리합니다. 이제는 점점 개인이 더 부각되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양 당의 후보,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인데 이제는 개인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TV 토론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후보들이 움직이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움직이나 특히 이제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사실 정치를 조금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정치가 밖에서 보면 우습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선거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손털기라든지 오빠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본인이 이런 어떤 선거 무대, 가장 큰 무대에서 뒷전에 밀린다. 그렇게 회심의 미소만을 짓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하정우 후보 측에 하고 싶은 얘기가 남의 링에 가서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의 링이 어디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심판, 보수 노선 심판 그쪽 링에 가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하정우 후보는요, 이재명 정부의 이미지로 이재명 정부를 평가해 주세요. 국정 동력을 갖고 개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미지로 내 링, 그리고 AI 전문가, 그 AI의 미래 이런 부분으로 내 링을 만들어서 글로 한동훈, 박민식을 올라오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링에 가서 싸우는 건 절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부산 북갑에 정치권 이목이 쏠릴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의 4조 5천억 원 넘는 순매도로 하락하던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전환해서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계체조 시연 영상 공개와 미국 법원의 10% 관세 무효 판결 등 호재가 겹치면서 현대차 주가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놀랍게도 상승 전환을 했는데 오늘 상황 어땠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7,350선에서 출발해 7,310선까지 내렸다가 7,500선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0.1% 오른 7,498이었고 종가 기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연이틀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를 상승세로 돌려놨습니다. 외국인이 5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지만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모두 받아냈습니다. 코스피 7천 시대를 열었던 반도체 투톱의 희비는 엇갈려 삼성전자는 1% 넘게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현대차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현대차는 7%, 현대모비스는 15%, 현대글로비스는 8% 넘게 급등했는데 쌍끌이 호재가 현대차 계열사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기계체조 시연 영상 공개 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미국 법원의 관세 판결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호재가 겹치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계열사 주가가 잇따라 급등했습니다. 코스닥도 사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0.02% 오른 채 출발해 장중에 잠시 하락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해 0.7% 오른 120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1,470원대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9원으로 출발해 1,47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18원이나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틀 대규모 순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1,470원대 초반까지 급등했습니다. 중동 지역 위기감 확산에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한 점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로 WTI 서부 텍사스산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96달러로 각각 1% 넘게 올랐습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98달러로 무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오르면서 외환 시장에는 다시 긴장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나부호의 내부 폭발과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란군의 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이란 내부에서조차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의 특사까지 파견하며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호소해 왔는데 이란 측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외교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호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과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성명까지 내고 한국 선박 피해와 이란 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국영 TV에서는 정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칼럼을 통해 한국 선박이 자신들의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이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밝힌 겁니다. یعنی این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그러나 항적 등으로 볼 때 나무호가 이란의 지시를 어기고 독자 행동을 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또 아직 외부 충격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정부는 전쟁 이후 여러 차례 외교장관 통화뿐 아니라 직접 특사까지 보내 이란 측에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당부해 왔습니다. 이란 측도 전쟁 초기부터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선박 정보까지 공유받은 상황. بعد ما کره رو کشور متخاصم نمیدونیم. مواردی میتونه در واقع مخاطره‌آمیز باشه که بدون هماهنگی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خوان از تنگه عبور بکنن. 정부는 조사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란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했지만 휴전과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선 그 정도는 사소한 일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미나사크르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회담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 대폭 양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의 급한 마음은 곳곳에서 읽힙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이란군과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별거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란의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과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어떻게든 중국에 가기 전에 종전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We have had no problem,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and Iran. And everybody said, "Oh, China, China."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I think he needs some kind of victory, a diplomatic victory that will show to his folks at home, to Americans.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롭게 부과한 이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제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무역법에서 10% 글로벌 관세 부과 같은 전면적인 관세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던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툭 친 것이었을 뿐이라며 휴전은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종전협상 전망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엄영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어제 MOU 체결이 임박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포성이 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건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 미국과 이란이 벌였던 일종의 교전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격렬하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예.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작전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발표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별다른 긴장이나 충돌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예. 그것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의 유조선이 5만 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하는 유조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미군 측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은 거죠, 보면. 하지만 이제 가지 말으라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조선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미군 측에서는 공군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 함정의 프로펠러를 공격해서 프로펠러를 망가뜨렸고 결국 이제 배가 유조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미군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깥으로 5만 마리로 나가는 미 구축함이 세 척이 있었는데요. 그 구축함 세 척을 향해서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또는 그 소형 고속정 일종의 벌떼 공격이라고 벌떼 함대라고 하는 그 공격을 가했고 그 공격을 받고 나니까 미군 측에서는 그러한 공격을 했던 일종의 원점이죠 보면. 그래서 게슘 섬이나 반달 아바스 항 이쪽에 대해서 미 공군기들이 가서 또 공격을 가한. 그러니까
약 뭐 3차례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누가 먼저 공격했냐에 대해서 서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그 미국이 프리덤 프로젝트는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미국이 4월 며칠 날이죠? 4월 13일부터 하고 있는 역봉쇄는 그건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6일 날 이란의 그 비인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봉쇄를 어겼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 이란 측에 통보했던 역봉쇄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그 비인 유조선에 대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란은 그걸 가지고 그것은 이제 불법이었고 휴전을 깨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네. 이것은 뭐 주장만 난무하지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제 상황을 가지고 러브탭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툭 친 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은 휴전은 여전히 이제 깨지지 않았다면은 협상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란과 미국 모두 깨지 않을 것이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헤그세스 장관도 그렇고 어제 그러한 그 이란과 미국 간의 일종의 교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그 발표문을 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긴장의 에스컬레이션을 원하지가 않는다. 네. 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우연히 서로 그 잘못된 의사 때문에 일종의 충돌은 있었지만 이것이 기존에 있던 휴전 자체를 깨트릴 만큼의 그런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이 휴전이라는 것을 깨고 싶지 않고 그 이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미군의 공군기들이 가서 게슈민섬이나 이런 데를 공격했다 그러면 만약 더 싸울 의지가 있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뭔가 또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일단 멈춘 것을 보면 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더 이것을 뭐 확대하거나 확전하거나 에스컬레이션을 시킬 그런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저희가 대담 시작 전에 강정규 특파원의 리포트를 방송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 앵커멘트와 화면이 맞지 않는 부분이 보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는 이유가 이란 석유 못 팔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이 바다 위에서 석유를 싣는 환적하는 방식으로 석유를 팔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것이 미군 입장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란의 석유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석유를 팔았던 여러 가지의 뭐 금전적인 것들이 이란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군사적인 압박만큼이나 이런 그 일종의 경제적 분노 작전이 더 유효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석유의 어떤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뭐 6일 날 있었던 그 비인 유조선에 대한 공격도 그런 차원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뭐 선박 식별기를 끄고 몰래 나가건 그런 것들을 해서 이란의 석유가 뭐 중국이 됐건 인도가 됐건 나라로 가서 네. 뭐 판매가 되고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오는 것이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역봉쇄를 허무는 그런 틀이 되는 건데 현재까지 볼 때는 4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약 50여 척의 이란 관련 선박들이 미군의 역봉쇄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란은 그러한 시도를 몰래 뭐 그런 그 선박들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로 봉쇄를 뚫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쟁 초기부터 미국은 이제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지금 전력들, 뭐 탄도미사일이나 뭐 여러 어떤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무력화됐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미 정보 당국 이야기를 보면은 미사일 전력 70% 이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과는 좀 상반이 되는데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네, 그런 그 외신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일단은 뭐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 자료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그 미 뭐 전쟁부에서 그걸 외부로 유출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군의 어떤 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약 뭐 이란의 미사일 중에서 30% 정도는 미군이 확실히 파괴했지만 30% 정도는
지하나 또는 갱도 안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30%는 어디에선가 또 다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하는데 예. 과연 그런 정보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지하 또는 갱도에 그 매몰돼 있는 30% 정도의 이란의 미사일들은 과연 그것을 다시 그 갱도를 무너진 갱도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미군과의 어떤 전투에 사용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가장 아주 압도적인 부분은 감시 정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위성이나 또는 무인기를 통해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그 봉쇄되거나 무너진 그런 갱도 안에서 또는 지하 그 터널 안에서 그런 미사일들을 꺼내서 과연 현재의 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할까 네.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란의 그 미사일 전력이 70% 이상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의문점을 가지고 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 그제 우리 협상이 잘 돼가기 때문에 그 미국의 선박 구출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오늘 교전도 일어나고요. 이 프로젝트 프리덤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너네 선박 피격도 당했는데 여기 참여해라 또 이런 압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프리덤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걸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의 그 이유는 이란과의 어떤 대화가 잘 되고 있고 조만간 종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잠시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이런 국가들이 미국의 어떤 몇 가지 결정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현한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UAE나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당연히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도 이란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이제 직접 나서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공격을 미군이 나서서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휴전과 종전을 어쨌건 잘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공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죠 보면. 그래서 7일 날 있었던 그 미군에 의해서 이란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공격들, 특히 뭐 게슌섬이나 반다라바르 항해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그런 약간의 미군의 어떤 그 전투 의지가 좀 사그러진 것이 아닌가에 예. 대해서 실망한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을 할 용의가 있고 이란의 어떤 군사력은 우리가 확실하게 제압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공격 작전이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공이나 비행장 이런 사용을 기존에는 이제 미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켰다가 그걸 다시 풀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프리덤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또 다시 재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이제 파견된 부대가 있잖아요. 청해 부대가 있는데 지금 48진으로 왕건함이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드론 능력이 좀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이 왕건함 같은 이런 구축함들은 보통 4,000톤급 규모고 우리 이제 해군이 여섯 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축함들은 이미 만들어진 지가 한 뭐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구축함을 만들 당시에는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장비들 또는 뭐 이거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이런 장비들이나 무기 체계들이 거기에 실려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또 이런 청해 부대가 아덴만에 가서 작전을 하는 것은 그냥 해적들, 그러니까 소총을 가지고 조그마한 배로 지나가는 상선을 그 대상으로 일종의 뭐 도둑질하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민간 화물선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 왕건함이 실제 이란과의 전쟁에 만약에 뭐 직간접적으로 그 연관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위협 순위가 드론의 위협이잖아요. 보면. 네. 그럼 이제 드론의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기존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 왕건함이
그 아덴만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네. 그런 장비들을 상당 부분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드론 위협으로부터도 그 왕건함 자체와 왕건함에 있는 그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14개 항을 MOU를 정리를 해서 한쪽짜리 분량이라고 해요. 이란에 제시를 하고 답을 해라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지금 이제 가장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어떤 종전 협상이 타결이 됐고 그 한 장짜리의 MOU가 이것이다라고 공개하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한 모습이고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지금 이란이 여러 가지 그 나타내는 모습이나 또는 미국의 이런 제안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 내일 새벽에 그런 식의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이란 쪽에서는 뭔가 더 많은 일종의 딜을 위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마 계속 자기들의 주장을 접지 않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란이 요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 수용했으니까 이번에 그 MOU에 서명하지 않는다라면 지난번에 이제 뭐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는 등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란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란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중심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정박 중에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던 우리 화물선인 나무호가 두바이항으로 옮겨져서 수리 조선소에 들어갔는데요. 화재 원인 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 관련해서 HMM 노조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은 안 내렸고요. 선체 구조를 제일 잘하는 거는 우리 승무원들이거든요. 조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바로 뭐 내릴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환기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팬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고 이그조스트 팬은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거든요. 5시간, 6시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사, 보험사 뭐 다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볼 때 외부 요인인지 내부 요인인지는 이제 밝힐 수가 있을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럼 이 빠른 시간 정도면 가장 뭐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 주 내로는 될 거라고. 이번 주 주말 안에. 그렇죠. 네, 우리 선박이 피격 당한 건지 아니면 자체 결함인 건지 이 조사가 돼야 되는 건데 우선 환기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사가 진행되죠? 지난번 처음 불이 났을 때 그런 소화 작업을 위해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 이산화탄소를 밀폐된 공간에다가 계속 보관함으로써 불을 끄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나무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외부로 빼내야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선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선박 외부에 아무런 일종의 뭐 외형의 변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그 선박이 갑자기 기관이 엔진이 정지가 돼서 사용 못할 상태가 되고 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저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엔진의 기능 고장 정도라면 그거는 당연히 인원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수리해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도 못하는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나무의 이 상태에 대해서 관련되는 국가들의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말 다르고 이란의 정부기관 말 다르고 이란의 그 국영 TV 내용이 다르고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게 폭발이고 피격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선박의 화재나도 다르고 해서 이거는 그리고 조사 인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꼭 정밀한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배가 어떤 식으로 뭐 파공이 돼 있거나 하더라면 이거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구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두바이 항으로 들어가서 그런 조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철판이 밖으로 휘었는지 안으로 휘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쟁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란 내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국영 TV와 이제 외교 라인에서 다른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란의 국영 TV가 무언가를 보도한다고 하면 그래서 국영 TV라면 혁명 수비대하고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되게 팩트에 기반할 것일 거라고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번 국영 TV의 보도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란이
국영TV라는 매체에서도 팩트인지 아닌지 이 내용이 서로 약간 좀 혼선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네. 이란의 전국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들과 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행정 관료들 간에도 뭔가에 좀 그 통합이 되지 않고 서로 네.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미국과의 어떤 종전 협상에 있어서도 한 가지 목소리로 한 가지 팀으로서의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란과의 협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정확히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분열이나 서로 다른 의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 실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현장에 나간 뉴스 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뒤바뀐 임성근 전 사단장의 1심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중대장을 제외하고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지휘부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최상병 순직사고 2년 9개월여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군 지휘부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해 군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왜 안전장구 하나 없이 수중수색을 했는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면서 그 원인은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 사단장 지시가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유족에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도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선고 직후 한동안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던 유족들은 가벼운 형량에 실망스럽다면서 끝까지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김상민 전 검사는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등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우한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한국미술품 감정센터의 결과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면서 그림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와 국회의원 공천,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 직무와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면서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느낌이 든다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4년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당시 정승윤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저회동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촬영한 영상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분했습니다. 청탁 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익신고부터 처분까지 법정 처리 시한인 60일을 훌쩍 넘겨 6개월이나 걸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당시 정승윤 사무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활동에 들어간 권익위 정상화 TF의 진상조사 결과로 정 전 처장은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 전 처장은 통상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를 직접 작성하며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사무처장을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4년 가덕도 피습 사건 당시 응급 헬기 이용 등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도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 등을 추가 진술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한 결과 특혜 결론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두 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 요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행동강령 위반 통보는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과정에서도 회의 운영규칙 위반 등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TF는 유철한 전 권익위원장의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법 위반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이 있다며 유 전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박상용 검사가 특활비 술판 대변 의혹을 제기한 전현직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천만 원에 대해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밖에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삼성전자 초대 노조가 한 차례 결렬된 노사협상의 후속 절차로서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소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오후 2시 경기지방노동청 김도영 청장에 이어 노사정 면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협상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후 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지만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만서림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새벽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이틀 전 이 남성에 대한 스토킹 신고도 들어왔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여고생 살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장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데요. 심사위원회는 우선 피의자 장 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인 장 씨에게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개 시점은 오는 14일로 늦춰졌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 씨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자 장 씨가 떠나지 말라고 만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과 스토킹 신고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있던 지난 3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행적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장 씨가 범행 전에 하천에 버렸다고 주장한 휴대전화를 찾는 수색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이번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경찰이 전국 치안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순찰과 검문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흉기 관련 신고에는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흉기 피습 사건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찰과 광역 예방 순찰대, 민생 치안 전담 기동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상하면 절차에 따라 검문 검색도 실시합니다. 또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관련한 112 신고는 최우선 대응 단계인 코드 0 또는 코드 1으로 지정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지휘와 조치를 책임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생 통학로에 지능형 CCTV 등 방범시설도 보강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수위도 높입니다. 경찰은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때까지 현장 조치를 직접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부인과 이 여성이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자인 부인인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A씨와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5일쯤 약을 탄 소주병을 피해자 자택 냉장고에 넣어놨던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언제든 술을 꺼내 먹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살인을 실행하려고 한 걸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도심 지하차도에서 낙석 사고가 일어나서 보행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지만 낙석을 막을 안전 펜스가 없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가 지하차도에 들어간 순간 나무 한 그루가 도로 쪽으로 쓰러집니다. 굉음과 함께 깨진 바위가 도로에 쏟아지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납니다.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용두산 근처 지하차도에서 낙석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 펄럭펄럭거리죠. 네. 나무가 이거보다 더 심하게 휘청휘청할 정도예요.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리가 팍 났거든요.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50대 남성 한 명이 바위에 깔렸고 1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추정됩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통째로 쓰러지면서 산산조각난 무거운 바위가 7m 높이에서 떨어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사고 장소는 도심 하천인 신천 산책로와 이어지는 길이어서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절벽과 가까운 탓에 여러 차례 안전 관련 민원이 있었지만 사고 지점에는 안전 펜스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주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왔다 갔다. 이제 시체 나갔다 녹으면 또 들어오고. 그 위태위태하게 더 하지. 언제나 사고가 나겠나 그런 생각이 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담당 지자체인 대구 남구청에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일부 충북과 경북 남부, 제주도와 호남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구조물이 쓰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밤까지 강풍이 계속되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성질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강한 햇살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공기도 깨끗해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건조함이 심해지는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0도, 대구 9도, 광주는 6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24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